안녕하세요. 어느덧 6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된 여자입니다. 많은 걸 겪었으면 겪었다고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모르는 것 투성이에요. 오늘은 그런 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려 합니다. 어렸을 적 부유한 친정 덕분에 어렵지 않게 자랐죠. 운명이었던 것인지 선을 봐서 결혼한 신랑하고도 정말 잘 맞았어요. 시댁에서도 참 예뻐해 주셨고요. 그렇게 알콩달콩 살다가 딸아이를 낳았고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여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아무 탈 없이 평범하게 흘러가던 하루하루였죠. 남편이 하는 사업도 승승장구였고 아이도 밝게 자라고 있고 그 무엇보다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자부하던 나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중 시어머니께서 생전 어느 정도의 재산 정리를 한답시고 저희에게 가지고 계시던 고시원 건물을 양도해 주신 일이 있었죠.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니? 빨리빨리 재산 분할도 해놓고 해야 너네가 나중에 편할 거 아니야? 이런 것도 빨리 해놔야 너희도 복잡하지 않지. 너희한테는 그 목동에 있는 고시원 건물 해주려고 하는데 어떠니? 거기 꽤 괜찮아. 엄마, 좋죠, 뭐든. 그래도 오래 사셔야죠. 이렇게 미리미리 안 주셔도 돼요. 왜 벌써 떠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주변 보면 부모 돌아가고 형제들끼리 싸우는 일이 허다 하더라. 그냥 살아있을 때 천천히 나눠주는 것도 괜찮아. 어머님, 감사합니다. 그래도 이렇게 미리 해주시지 않아도 서방님네랑 이랑 어디 싸울 사람들인가요? 괜찮아요. 그래도 내가 느낀 게 많아서 그래. 어쨌든 너희는 고시원 건물이 괜찮다고 하니까 그거 하나 양도해 주마. 감사하게도 시어머니는 목동에 큰 고시원 건물을 하나 양도해 주셨어요. 진작에 시댁과 친정에서도 받은 것들이 많아 넉넉하게 살고 있었지만 시어머니의 건물 양도로 조금 더 윤택해진 건 사실이었죠. 그래도 집에서 마냥 있기보다 소일거리라도 해야지라고 생각하며 어머님께 받은 고시원에서 학생들 밥을 해줬습니다. 아이도 원만히 잘 크기도 했고 집에서 마냥 노는 것보다 이렇게라도 나와서 바깥일을 하니 집안에만 있는 것보다 덜 답답하더라고요. 아침 저녁으로 말이죠. 손맛 있다는 말을 꽤 많이 듣던 터라 잘 먹는 학생들을 보니 참 뿌듯하더라고요. 집 떠나 타지에서 고생하는 녀석들을 봐도 안쓰럽고 말이죠. 그렇게 밥을 해서 잘 먹어주는 학생들을 보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더욱더 봉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밥을 했죠. 와, 진짜 아줌마 밥 최고예요. 아니, 고시원에서 누가 이렇게 밥까지 해줘요. 감사합니다. 진짜 든든해요. 그래? 그럼 다행이다. 언제든 밥이랑 냉장고에 반찬, 그리고 김치 있으니까 차려 먹어. 집 떠나서 고생하는데 밥이라도 잘 먹어야 공부를 하지. 어머님, 아버님이 참 걱정하시겠다. 그래도 타지에 나와서 이렇게 공부하는 건데. 네, 뭐 걱정하시죠. 저희 같은 공부하는 학생들이 빨리 시험에 붙거나 해서 효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도 참 예쁘구나. 그래, 그렇게 생각만 한다면 넌 뭐든 할 수 있을 거야. 반찬 더 필요하면 말해. 꺼내다 줄게. 대부분 타지에 나와 사는 학생들은 하루라도 빨리 시험에 붙어 부모님 호강시켜드릴 생각을 많이 하더라고요. 정말 기특했어요. 이런 생각을 하루하루 하면서 좋은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을 때였죠. 바람이 많이 불던 저녁, 여러 반찬들을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두고 고시원을 나서려는데 고시원 앞에서 웬 남자아이가 쭈그려 앉아 있더라고요. 딱 봐도 중학생, 고등학생 정도 돼 보이는 아이가 말이죠. 큰 트렁크 하나를 옆에 둔 그 모습을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지나가다 말을 걸었어요. 밤새 비가 온다는 말도 있었고 뭔가 사연이 가득해 보이는 저 얼굴을 보고 참 그냥 지나쳐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아이에게 말을 걸어보았어요.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죠.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고개를 푹 숙이고 도저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 학생, 여기 혹시 고시원 이용하려고 온 건가? 아님 누구 기다리는 사람이라도 있는 거야? 곧 비가 올 텐데. 저의 말에도 소녀는 묵묵부답 말이 없었어요. 뭔가 말 못할 사연이 있나 싶어 그날은 그냥 집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꾸 자려고 누웠는데 그 소년이 아른아른 하는 게 아니겠어요? 사연 있어 보이는 그 눈빛하며 별말은 없었지만 뭔가 고단함과 힘듦이 확 느껴졌거든요. 에이, 별일 아닐 거야 라고 생각하며 잠을 청했고 그 다음날 일찍 고시원에 밥을 하러 나가던 중 그날 밤새 비를 맞고 그 고시원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어젯밤 그 소년을 다시 마주했죠. 정말 놀라웠습니다. 학생, 괜찮아? 일단 우리 고시원에 좀 들어가자. 비도 이렇게 왔는데 하루 종일 여기 있었던 거야? 일단 좀 같이 들어가. 괜찮아요. 조금 이따 갈 거예요. 그러니까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정말이에요. 여기서 민폐 끼쳐서 죄송합니다. 아니, 일어나봐, 일단. 비를 너무 많이 맞아 걱정돼서 그러니까. 일단 잠깐이라도 몸 좀 녹이러 우리 고시원에 들어가자, 같이. 한사코 됐다는 소년을 이끌고 고시원에 들어왔어요. 얼른 난방을 켜주고 뜨뜻한 국물에 밥을 차려주었죠. 얼마나 굶었던지 허겁지겁 먹더라고요.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묻진 않았지만 한눈에 봐도 참 삶이 고단해 보이는 어린아이 느낌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웬 오지랖이었는지 그날따라 그 아이에게 많은 걸 묻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혹시 물어봐도 돼? 아님, 뭐 갈 데가 없는 건지 내가 큰 도움은 못 되겠지만 얘기 한번 해줄 수 있을까? 갈 데가 없어요. 부모도 없고요. 제가 가진 돈은 이 8만 원뿐이에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8만 원어치만 여기서 재워주실 수 있나요? 막상 갈 데를 찾아도 이 돈으로는 어림도 없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지내는 동안 청소며 설거지며 다 해놓을게요. 부모님이 안 계셔? 미안. 이런 건 물어보는 게 아니었는데. 일단 빈 방이 하나 있긴 해서 거기에서 짐 좀 풀고 몸 좀 녹여. 돈 걱정은 하지 말고. 한참 어린 나이일 텐데 밥도 못 먹고. 참, 냉장고에 반찬이랑 밥통에 밥이 있으니까 배고플 때마다 꺼내 먹고. 이상하게 참 마음이 가더라고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소년한테 말이에요. 그렇게 그 소년은 저희 고시원에서 8만 원어치만 있겠다고 했지만 청소와 설거지를 본인이 해가며 자리를 잡아갔어요. 어두웠던 얼굴 사이로 밝게 웃는 모습을 보니 참 인상도 좋고 선한 느낌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아이에게 학교를 다녀야 하지 않겠냐며 물어봤고 그 소년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퇴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딸과 동갑이었던 아이의 얘기를 들으니 부모로서 안타까운 마음이 먼저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자꾸 마음이 가는 그 소년을 후원해주고 싶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제가 결정할 수 없었기에 남편과 상의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단번에 허락을 해주었지만 문제는 시어머니였어요. 그래, 후원도 나쁘지 않지.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 참 안 됐다. 우리 소희랑 동갑인데 오갈 데도 없는 처지라니.
그러니까 말이야. 볼 때마다 안쓰러워. 그래도 혼자서 민폐 안 끼치려고 고시원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하지 말래도 그렇게 해놓은다니까? 그런 거 보면 철이 다 들었나 싶더라고. 나이도 소희랑 동갑이어서 자꾸 더 마음이 쓰이나 봐. 아서라. 그래도 머리 검은 짐승인데 어디 남을 함부로 거둔다는 말이 나와? 그럴 돈 있으면 소희나 더 신경 써라. 소희는 신경 쓰죠, 어머님. 그래도 너무 안 됐잖아요. 우리가 없는 형편도 아니고 소희랑 같은 나이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쓰이고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가 잘 알아서 할 테니까 어머님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아셨죠? 난 어찌 불안불안하다. 생판 모르는 애를 왜 너희가 지원해줘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참 어디서 굴러온 애인 줄 알고 그런 애 꼭 나중에 뒤통수 치기 마련이야. 왜 너희가 쓸데없이 그런 애를 거두니? 자선봉사할 거면 고아원이나 이런 데 해라. 에이 어머니,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베풀 수도 있죠. 그냥 마음이 자꾸 쓰여서 그래요. 우리 소희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시어머니의 반대가 있었지만 남편과 전 확고했기 때문에 그 아이를 지원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했지만 저희 결정을 따라 주었죠. 그렇게 모지신 분은 아니었거든요. 그렇게 후원은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이에게 검정고시를 볼 기회를 줬고 열심히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줬어요. 아이는 내심 고마워하면서도 저희의 호의를 받지 않으려 했지만 정말 연신 고맙다고 하며 더 악착같이 공부하더라고요. 잘 몰랐는데 아이는 성적이 거의 상위권 이상이었어요. 한 번에 검정고시를 패스하고 대입 수능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들어갔습니다. 정말 놀랍더라고요. 한편으론 안타까웠고요. 이런 재원이 그동안 오갈 데 없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묵혀 있었다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까웠죠. 그리고 뿌듯하기도 했고요. 아주머 아저씨, 감사해요. 두 분 아니었으면 제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상상이 안 가네요. 꼴랑 8만 원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다 아줌마 아저씨 덕분이에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훌륭한 법조인이 돼서 제가 이 모든 거 다 갚아드릴게요. 아니야, 됐어. 갚을 생각 말고 너 행복 찾아갈 생각해. 그래도 이렇게 형우가 행복해하는 모습 보니까 아줌마도 기분이 너무 좋다. 아까운 머리를 낭비할 뻔했네. 안 그래? 언제든 힘든 거 있으면 아줌마 아저씨한테 얘기하고, 알겠지? 언제나 네 편이야. 제가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요, 이 마음을. 남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손 내밀어 주시고 이렇게 걷어주시고 감사합니다. 아이가 대학에 가자 그래도 본인이 아르바이트 해가며 용돈은 벌어 쓰는 것 같더라고요. 매번 용돈을 보내주면 늘 많다고 안 보내주셔도 된다고 하는 겸손한 아이였기에 더더욱 잘해주고 싶었죠. 그렇게 아이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로스쿨에도 진학을 했어요. 그리고 최고들 중에서도 제일 최고로 졸업을 하고 검사 시험에 합격을 했죠. 대학원 졸업식 날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들 하나 키운 것처럼 말이에요. 혹시라도 나도 모르게 내가 눈치를 줬던 일이 있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고 언제 이렇게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됐을까 하는 마음도 들며 여러 가지 복잡한 감정이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너무 행복했어요. 이게 다 아줌마 아저씨 덕분이에요. 감사합니다. 평생 갖고 살게요. 그리고 저 역시 힘든 사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아줌마가 베풀었던 것처럼 살 거예요. 너무 감사드려요. 평생을 다해도 모자라지만 정말 잊지 않겠습니다. 아줌마 아저씨. 아유, 형우가 이제 정말 어른이네. 17살 때 봤던 아이가
이젠 어엿한 30대를 바라보는 청년이 되었으니 딸 하나만 있어서 늘 허전했는데 아저씨와 아줌마도 형우 같은 아들 하나 생긴 것 같아 기분 좋았다 그동안. 우리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 그래 형우야. 언제든 아줌마 아저씨는 이 자리에 있을 거야. 그러니까 혹시라도 힘든 일 있으면 찾아와. 알겠지? 정말 감사해요. 이제 제가 더 잘해야죠. 아줌마 아저씨 은혜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게만 계세요. 그렇게 그 소년의 오랜 후원은 끝이 났어요. 검사도 되었고 작은 아기 새를 둥지에서 떠나보냈다는 마음에 안도감과 섭섭함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뭔지 모를 뿌듯함까지 느껴졌죠. 그렇게 아이와는 좋은 관계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딸아이가 결혼을 하겠다고 남자친구를 데리고 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어떤 남자를 만날까 하는 생각에 궁금해하던 찰나 딸아이가 데리고 온 남자를 보고 저와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했죠. 그 남자는 바로 저희가 후원을 한 소년이었거든요. 엄마, 아빠, 놀랬지? 나 사실 형우랑 만나고 있었어. 그리고 결혼 생각하면서 만나는 거라 엄마 아빠한테 말하고 싶었어.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머, 형우랑 언제부터 둘이? 그럼 계속 몰래 만났던 거야? 웬일이니?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죄송합니다. 진작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제가 검사라도 돼야 아줌마 아저씨한테 떳떳하게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유, 형우라니.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내가 근데 형우라면 진짜 보장하지 인성은. 안 그래 여보? 오히려 엄한 놈 데려온 것보다 우리 형우라니. 오히려 아빠는 찬성이다. 착실하고 성실하고 12년을 지켜본 결과 형우 같은 애 아주 진국이야. 처음엔 조금 놀랐고 무슨 감정인지 모르게 섭섭함이 밀려왔죠. 그동안 몰래 속였다는 생각이 말이에요. 하지만 바꿔 생각해보니 형우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알던 애고 성실하고 겸손한 아이인 걸 누구보다 더 많이 지켜봤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아이를 맡겨도 될 만하겠더라고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형우가 온전한 가족이 된 것 같아 기분이 참 벅차 오르더라고요. 아니 어쩌다 둘이 만나게 된 거야. 난 형우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지만 진짜 감쪽같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그렇게 됐어. 진작 말하고 싶었는데 형우가 꼭 본인이 좀 떳떳해질 때 말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 허락해 줄 거지? 엄마 아빠? 난 형우라면 환영이다. 그동안 지켜본 결과 우리 형우만한 애가 없잖아. 안 그래 여보? 난 형우라면 두 팔 벌려 환영이야. 엄마도 마찬가지야. 엄마 눈 만나는 것보다 형우라면 안심이지. 그나저나 진지하게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는 거야? 형우 어차피 검사 임용도 됐겠다. 우리 이제 어린 나이 아니잖아. 결혼 허락해 주시면 결혼하고 싶어요, 형우랑.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악물고 공부했던 이유도 소희랑 결혼하기 위해서였어요. 아줌마 아저씨한테 실망시켜드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허락해 주시면 정말 소희한테 평생 잘하겠습니다, 아줌마. 아니, 어머님, 아버님,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딸과 형우는 결혼을 하게 해달라며 말을 하였고, 저희는 허락을 해 주었어요. 기쁘더라고요. 딸아이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 같아서 행복했고, 또 그 사람이 우리가 예뻐하는 형우라는 사실도 너무 좋았죠.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며 두 사람을 축복해주는 과정에 이르렀어요. 고시원으로 한 여자가 찾아오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방을 보러 온 사람인가 싶어 따뜻하게 맞이했죠. 여기요? 혹시 여기가 윤소희 부모가 운영하는 고시원 맞나요?
내가 잘 찾아왔나 몰라. 여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아, 맞는데요. 혹시 소희 아시는 분이세요? 여기 소희는 잘 안 오는데. 제가 소희 엄마입니다. 혹시 뭐 때문에 찾으시는지? 아, 잘 찾아왔네요. 소희 말고 소희 부모님 좀 뵙고 싶었는데. 저 이영우 엄마예요. 우리 형우 아시죠? 검사 아들. 네? 형우 엄마요? 어머, 안녕하세요. 형우한테 한 번도 듣지 못해서 처음 뵙네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형우에게 한 번도 엄마 얘기를 들은 적이 없어 놀랐어요. 그리고 여길 왜 찾아왔나 싶었고요. 한눈에 봐도 딱 형우랑은 정반대되는 이미지더라고요. 겸손하고 착한 형우와는 달리 사람을 아래로 내리깔아보는 저 눈빛부터 좀 쎄했어요. 그런 여자 입에서 나온 말은 감히 놀라웠습니다. 아니, 어이가 없었죠. 이제와 나타나서 사이에 엄마 행세를 하면서 제 딸을 깎아내리더라고요. 아니,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형우 뭐 이 집에서 후원도 해주고 그래서 좋은 대학도 다니고 다 들었어요. 근데 유전자가 안 좋았으면 검사 됐을까요? 뭐 지금 나랑 형우랑 잠깐 오해가 있어서 서로 연락은 안 하고 있긴 한데 내가 엄마니까 날 외면할 수도 없을 거고 본론부터 말하자면 형우가 만난다고 하는 애 이 집 딸이잖아요. 그렇죠? 솔직히 학벌이며 직업이며 우리 검사 아들에 못 미치지 않나요? 뭐 집이 좀 잘 산다는 거 말고는 애가 영 볼 게 없던데. 감히 검사한테 시집을 오려고 해? 뭐라고요? 아, 지금 말 다 하셨어요? 아, 기가 막혀. 이보세요. 여기 온 목적이 뭡니까? 형우랑 다 합의된 방문인가요? 합의는 무슨? 내가 형우 엄마라니까 뭘 합의해요, 합의긴. 핏줄이 합의하고 말고 할 게 어딨어. 일단 이 말하러 왔어요. 우리 검사 아들, 나 그렇게 모자란 며느리한테 장가 못 보내지. 그러니까 열쇠 3개 해줄 거 아니면 접어요. 알겠어요? 그렇게 형우 엄마는 그 말을 끝으로 고시원을 나섰어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고 저리 뻔뻔하니 자식을 그 어린 나이에 밖으로 내몰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사위에게 절대 돌려받자고 한 후원은 아니었지만 최소 고맙다는 말이라도 할 줄 알았는데 형우 엄마는 이 결혼 시킬 거면 열쇠 3개, 즉 집차 나중엔 변호사 사무실까지 차릴 그 열쇠를 가져오라고 했어요. 이 말을 들으니 정신이 번쩍 차려지더라고요. 아무리 사이가 좋아도 우리 딸 고생까지 해가며 결혼을 시키고 싶진 않았거든요. 전 그 길로 형우와 딸을 불러 얘기를 했죠. 사이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노발대발 하더라고요. 알겠는지 모르겠는데 형우 너희 엄마 오늘 왔다 갔다. 아, 결혼에 대해 알고 계시더구나. 근데 애석하게도 우리 소희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나 또한 네가 너무 마음에 들지만 굳이 우리 소희를 반대하는 집에 시집 보내고 싶진 않아. 어떻게 생각하니? 그 여자 엄마 아니에요, 정말. 아니, 그 여자가 그동안 그렇게 나 버리고 숨어 살다가 어떻게 내가 검사 됐다는 소식을 들어가지고 찾아왔나 본데. 신경 쓰지 마세요. 절 버린 그날부터 진작 끊어진 인연이니까. 어머님한테 이런 모습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엄마, 나도 형우한테 들었는데 진짜 갑자기 어떻게 찾아오신 거래. 안 그래도 법원에도 오시고 그랬나 봐. 아, 뭐야? 아, 어떻게 그런... 그래도 핏줄이라는 게 괜히 핏줄이 아니거든. 걱정이 앞선다 정말. 형우 너만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되진 않지. 근데 그 어머님 때문에
우리 소희가 걱정이 돼서 그래. 그래도 우리 딸인데 고생하는 거 싫거든. 절대 문제되지 않게 할게요. 소희한테든 저한테든 결혼에 있어서 어차피 참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니깐요. 저 믿으시죠? 소희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일 없을 테니까 믿어주세요. 그 여자 저도 정말 진절머리 나거든요. 너무 싫기도 하고요. 전 사위에게 똑부러지게 말을 해놨고 사위도 본인의 어머니가 정말 원망스럽다고 했어요. 그리고 절대적으로 결혼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했답니다. 그런 사위를 믿고 딸과의 결혼식을 준비해 나가기 시작했어요. 찝찝한 마음은 계속 들었지만 사위가 본인을 믿어달라고도 했고 사위를 쭉 지켜본 결과 단 한 번도 실망을 시킨 적이 없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고 딸아이를 맡기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결혼식 날은 다가오고 있었어요. 정말 벅차더라고요. 12년 전 고시원 앞에 버려진 17살 소년을 법조인으로 키워 내 사이로 맞는 날이 오다니. 참 감회가 새로웠어요. 그리고 신부 대기실에서 예쁘게 웃고 있는 딸아이를 보자 더 벅차 올랐습니다. 이 두 사람 그저 잘 살길 바라는 마음으로 정말 바라고 바랬죠. 그렇게 딸아이를 바라볼 무렵 한 여자가 결혼식장에 쳐들어오더라고요. 그 여자는 사위의 친모였어요. 잔뜩 화가 난 얼굴로 신부 대기실에서 소리쳤어요. 아, 나 몰래 이런 결혼식을 진행하겠다? 네가 꼬셨니? 우리 영호 네가 꼬셨지? 너 같은 며느리 둔 적 없어. 어디 검사한테 홀랑 시집을 오려고 해? 네가 가당키나 한 줄 알아?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감히 우리 형우랑 결혼을 해? 이 보세요. 제정신입니까?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행패해요? 자식 버리고 그렇게 모질게 나갔으면 그만이지. 어디 와서 자식 앞길을 망치려 들어? 뻔뻔해도 유분수지. 당장 안 나가요? 경찰 부르기 전에 여기서 썩 나가요. 꺼지란 말이에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날 함부로 대해? 나 검사 엄마야. 친엄마라고. 우리 아들이 대한민국 검사라고. 어디서 날 하대해? 기가 막혔어요. 사위의 말로는 9년 만에 엄마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9년 만에 나타난 사돈이 시애미 노릇하네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몸이 부들부들 떨리더라고요. 화도 엄청 났고요. 어쩜 저리 철판이 두꺼운지 아주 낯뜨겁더라고요. 신부 대기실이 소란스러워지자 사위가 곧장 달려왔습니다. 그러곤 본인의 엄마를 보자마자 강하게 끌고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본인 엄마를 밖으로 끌고 나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사위의 역대급 복수가 시작되었던 거죠. 아주 고소하더라고요. 9년 만에 나타나서 엄마 행세야? 나 엄마 잊고 산지 오래야. 그 아저씨 만나 나 버리고 갔으면서 이제 와서 엄마라니. 나 군대에 있을 때 한 번 왔었지? 돈 달라고. 지긋지긋해 당신.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도박하고 도망 다니면서 계속해서 빚만 늘어나는 거? 나 검사인 거 잊었나 봐. 내 손으로 당신 깜빵 보낼 거야. 알아? 두고 봐. 다신 내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 테니. 너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네가 누구 덕에 이러고 사는데 그래? 네가 내 덕에 태어나서 이렇게 검사까지 됐으면 엄마를 떠받들어도 모자랄 판에 감히 엄마를 하대해? 그래봤자 너랑 나랑은 핏줄이야. 알아? 난 저 여자의 시어머니라고. 웃기지 마. 피를 다 뽑아버리고 싶을 지경이니까. 나 그렇게 버리고 가고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이 자리까지 온 거야. 감사해도 모자랄 판에 뻔뻔하게 이대로 못 넘어가. 당장 구속수사할 거니까 기다려. 검사의 위험을 보여주겠어.
그러곤 바로 사이는 본인이 같이 일하고 있는 사무실 사람들에게 전화해 곧바로 본인의 엄마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사이의 친모는 도박에 미쳐있던 사람이었죠. 정가도 3범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개모임에서 개똥까지 떼어먹고 도주 중이었고요. 그런 사람이 뻔뻔하게 아들이 검사라며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녔더라고요.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네가 나한테 감히 그럴 수 있어? 어떻게 그러니? 내가 널 낳았는데, 네가 누구 때문에 태어나서 검사가 됐는데? 나 어머님 아버님 아니었으면 이 자리까지 오지도 않았어. 그 전에 죽었거나 지금쯤 어디 막노동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고 있었겠지. 뻔뻔하게 날 버리고 가놓고 이제 와서 내가 검사가 되니까 왜 아쉬워? 당신 같은 사람 상종하지 않을 거야. 절대 내 엄마라고 부를 수 없으니 당장 이 자리에서 꺼져. 알겠어? 그리고 선처는 바라지도 마. 형량 세게 부를 거니까. 네가 어떻게 엄마한테 엄마가 살기 어려워서 잠시만 너를 그렇게 방치한 건데 어떻게 엄마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만하지. 구질구질하게. 17살 어린 나이에 버림받고 애가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는데 그건 몰라주고 그저 본인 힘든 얘기만. 그러니 이렇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지. 당신 인생 그렇게 살지 마. 알겠어? 도덕적이지 못한 인간이 어디서 시어머니 질이야? 내 사이, 아니 내 아들 같은 사이한테 앞으로 한 번만 더 나타나면 넌 그때 내가 머리통을 다 뽑아버릴 줄 알아. 저의 말에 기함을 하더니 곧이어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그걸 보곤 뒷걸음질을 치더니 쏜살같이 달려나가더라고요. 참 우스운 꼴이 되었죠. 그리고 그날 결혼식은 무사히 진행되었어요. 잠시 혼란이 있었지만요. 결혼식 때 사이 쪽 혼주석이 비어 마음은 안 좋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사이는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신부 부모님께 인사할 때 어찌나 그렇게 사이가 눈물을 흘리던지 딸을 시집 보내는 마음보다 그 어린 가엾은 소년이 이렇게 커서 훌륭하게 자랐다는 벅차오름에 눈물이 펑펑 쏟아졌답니다. 그리고 저희 딸과 사이는 부부가 되었고 사위의 친모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채 수사가 이어졌어요. 어디 내 몸에 손을 대? 네 아들 검사야. 이거 왜 이래? 참나. 일단 도박 하나 있다고 또 집어넣겠다고? 내 아들이 감히 누군 줄 알고 날 이렇게 모욕해도 되는 거야? 아주 가만 안 둘 줄 알아, 너네. 너네 모가지 내가 날려버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조용히 좀 하세요. 당신 아들 누군지 알 거 없고요. 저흰 떨어진 명령만 하는 겁니다. 개돈 다 어디다 썼어요? 지금 이 아주머니들이 합의 안 해주면 아주 막 구속이에요. 알아요? 도박에 사기에 아주 가지가지 하시네 정말. 내가 구속이 된다고? 웃기네. 우리 아들이 검사인데 날 이렇게 내버려 둘 것 같아? 절대 안 되지. 마음대로 해봐. 지금 정신 못 차리나 본데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찾아서 합의해도 모자라. 알겠어요? 태평하네 진짜. 사이의 친모는 그렇게 발악을 했지만 결국 합의를 받지 못해 구속이 결정되었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도박까지 했던 게 합쳤더라고요. 초범이 아닌 데다가 이번에만 4번째 교도소행이었기에 이번엔 징역 7년이라는 무거운 형벌을 받았죠. 너 나한테 이럴 수 있어? 아니 어떡해?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네가 나한테 이래? 넌 내가 가만 안 둬. 알겠어? 조용히 하세요. 여기가 어디라고 소란입니까? 하여간 더 이상 소란스럽게 하면 즉각 조치하겠습니다. 앉으세요.
사위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구속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9년 만에 나타나 시애미 노릇을 하려고 했던 사도는 결국 비참한 교도소행으로 마무리되었답니다. 사실 이런 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죠. 아무리 사위가 본인의 친모를 미워한다 해도 본인 마음이 아플 것 같아 따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하지만 사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밝게 지내면서 잊어가고 있더라고요. 본인을 버린 엄마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그 마음이 참 저는 헤아려지지 않지만 그래도 사위가 지금에야 마음이 편해졌다고 하면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사위는 행복해질 자격이 충분하거든요. 제가 바라기도 하고요. 고마워. 그리고 우리 소희랑 결혼해줘서도 고맙고 이렇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다 형우야. 참 어릴 때 봤는데 벌써 이렇게 어른이 된다니. 우리 인연도 보통 인연이 아니지? 앞으로도 지금처럼 잘 지내보자. 고맙고 사랑한다 형우야. 제가 할 소리죠. 정말 걷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죽을 때까지 제가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요? 그렇게 지나치지 않고 걷어주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텐데. 저 역시 장모님처럼 어려운 학생들한테 베풀며 살 거예요. 앞으로 제 행보 지켜봐 주세요, 장모님. 그리고 소희는 걱정 마세요. 무슨 일이 있어도 제가 옆에서 잘 지켜나갈 거니까요. 저도 사랑합니다. 엄마, 고마워. 이 사람 이렇게 훌륭하게 뒷받침해줘서 엄마 덕분에 내가 제일 행복하네. 너무 고마워, 엄마, 아빠. 지금은 시간이 참 많이 지났어요. 벌써 사위와 딸은 토끼 같은 손자, 손녀를 낳았고 사위는 본인이 베품을 받아서인지 아직까지 고아원이나 양로원에 봉사를 많이 다닌답니다. 그야말로 정말 멋진 장년으로 자랐죠. 사람 인연 어떻게 될지 몰랐지만 이렇게까지 되고 보니 사위와 저는 보통 인연이 아니었구나 싶기도 해요. 사위는 항상 저에게 고맙다고 하지만 지금은 제가 더 고마운 게 많답니다. 딸이 하나에서 아들이 하나 생긴 기분이고 더더구나 이렇게 착실하고 멋진 사이라니 더더욱 더할 나위 없죠. 아, 사위의 친모는 징역을 다 살고 나와 어디 외딴 섬에 들어가서 산다고 했는데 그로부터 연락은 정말 끊겼어요. 저희도 이사를 했고 사위도 번호를 다 바꿨거든요. 본인 인생 본인이 꼬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 글을 쓰면서 그때로 돌아간다면 난 똑같이 사위를 모른 척하지 않고 걷어줬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그럴 것 같아요. 이상하게 정말 신경이 계속 쓰였거든요. 아마 우리 식구가 되려고 그랬나 보다 하고 지금은 남편이랑 종종 얘기하기도 하죠. 이렇게 글로 풀고 보니 참 다시 한번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그때 그 시절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여러분들도 꼭 주변에 좋은 일만 일어나길 바랄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그날을 바라면서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